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윤입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오후에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앞으로 653일 복역하게 됩니다. 김 전 지사는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또 노래까지 하나 공유를 했는데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험한 길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신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헤쳐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후 12시 50분쯤이었죠. 창원교도소 앞에 이제 도착한 김 지사는 외면당한 진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현장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킹크랩 시연회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시연회에 참석하셨는데 댓글 조작을 몰랐다는 거는 그러면 왜 가신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김경수에 대한 인연은 너무나 약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헤쳐나가겠습니다.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시련의 시간 묵묵히 인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수는 무죄다. 김경수. 네, 관련 내용 신문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재수감 김경수 재수감 외면당한 진실 돌아올 것이다. 이제 댓글 조작 혐의로 남은 형기를 다 채우게 됩니다. 653일 복역하게 되는데 앞서 보셨겠지만 영상에서도 지지하는 층, 반대하는 층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약간의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실은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진실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사실 이 판결은 1심 그다음에 2심은 사실상 두 번을 했어요. 앞에 네. 있는 그 2심에서 A란 판사가 자기의 심정 경로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재판부가 바뀌어서 또 다음 재판부가 사실 재판에 갱신을 하는데 재판에 갱신이는 게 앞에 있는 걸 받아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열어봤고 그 새롭게 열어받는 과정에서 닭갈비 영수증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공모관계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법체계에서의 최종 종국 판결이 났기 때문에 뭐 김 전 지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네. 대법원 안에서의 확정 판결은 재심, 다른 말로 하면 증거가 명백히 위조됐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이 사실은 확정된 사실로 우리 사법체계에서는 인정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의 재수감과 별개로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적통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적통이 뭐길래 이렇게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지금 친노, 친문, 호남의 사활을 걸까? 아마 이들의 생각은 당의 가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정통성이 강조되면 그만큼 지지층에게 표심을 자극하고 또 자신에게 표심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국민으로 대상을 하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비전이 네. 필요한 것이고 그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든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호남,
친노, 친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김경수 지사 이야기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진실은 곧 돌아올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6년 전이죠. 불법 정치자금으로 형을 살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모습도 함께 떠오릅니다. 두 사람의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은 그 시대에 금방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 때 그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결백합니다.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진실은 언제든 밝혀지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 사법부에서 설령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입니다.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양 두 사람이 싸울 때 사실 네. 그걸 심판하는 기능을 하는 데가 사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법부가 결론을 내렸을 때 그걸 다 승복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삼심제를 두었죠. 자,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그건 뭐 계좌 추적을 통해서 명백하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진실이 드러난 것이고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그 뭐 로그인 기록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증거로 인해서 1, 2, 3심의 판사들 모두가 이 부분에 관해서 유죄다 이렇게 확정을 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사법체제 시스템 하에서는 네. 저걸 뒤집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들은 계속 진실이 다른 곳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진실이 드러났다. 삼심제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중 대변인 어떻습니까? 진실이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어쨌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네.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번복한다거나 아니면 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는 네. 증거 채택의 과정이나 아니면 채택된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드러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은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쉬움을 이제 진실과 결백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저 자리에 갔습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저 자리에 이제 가서 그 전에도 SNS에 이제 글을 올려서 참 그 소화도 안 되고 밥 먹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면서 김 전 지사의 그 유죄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지금도 저 자리에 가서 김경수 부인과 눈물에 포옹을 했습니다. 사실 네. 뭐 같은 캠프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런 어떤 연민의 표시를 하는 거야 뭐 저희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마는 사실상 아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지만 우리 사법제도에서는 이미 확정 판결이 났는 것이고 이게 형사재판은 모든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무죄라는 생각에서 재판을 들여다보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고 또한 유죄 판결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까지 가야 유죄가 나오는 건데 이게 1심이 지금 3심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자들의 어떤 호소의 어떤 모습으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한편으로 사법 체계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대법원 확정 판결에는 좀 존중하는 의사 표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자기 방어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뭐 설령 100번 양보해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 민주당 내 분위기에서 김경수 지사를 응원하는 듯한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본인은 자기 방어권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삼심의 가치를 그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 법 정신을 어떤 약간 그 폄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야 충분히 이제 뭐 본인도 사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게 맞지만 한 발 양보해서 그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들 이런 대선 주자들 이런 분들이 한국의 사법 체계를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흔드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는 저는
보편적 이런 법 정신이 대단히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의 어떤 그 가치, 지닌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온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전 지사의 재수감이 확정된 이후에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이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 민주당은 이러한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김경수 지사와 대법원 선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등 선거 결과 부정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을 떠올리게 합니다. 배은망덕을 넘어서 균형 감각이 상실된 이러한 논리로는 나라를 끌어갈 수 없다. 막무가내 구태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정부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일뿐이라는 윤석열 정치의 한계를 자백하면서 본인 스스로 자폭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특검 재개와 특검 연장 요구를 하는 것은 특검법을 무시한 막무가내 주장일 뿐입니다.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었다고 법조인으로서의 상식은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에게 경고합니다. 비상식적인 대통령 끌어들이기를 중단하라. 대선 불복 정치 선동을 중단하라. 지지율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믿고 임명해준 대통령이라도 짓밟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정치인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정 대변인? 저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약간 어떤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이 사건, 김경수 지사의 판결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지금 아무것도 확인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됐다고 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은 재판부에서도 그것이 대통령과 연관성은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판결을 대통령과 계속 연결시키는 것은 좀 지나친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허익범 특검이 이 부분을 기소할 때 대통령과의 관련성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문제가 안 된 것이지. 그 또 이게 이제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의 관련성을 그 특검에서 찾아내다 보니까 이게 특검 기간 종료 한 달 전에 그 뚜렷한 증거를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찾느냐고,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최대의 수혜자가 문재인 후보인 거는 틀림없잖아요.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댓글 조작을 했던 거니까.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과연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러는데 아무 증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동영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가자라고 했던 거는 나와요. 그럼 그 경인선이 이 드루킹 조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심할 소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허익범 특검도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시간 부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허익범 특검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소하고 재판으로 넘어간 거지 수혜자인 거는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인은 수사의 전문가니까 그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여당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이제 만약에 본선에 올라가게 되면 누구든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한 번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그때 그걸 보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특검을 좀 더 연장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까? 연장하자라는 그 새로운 특검법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 특별검사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목적이 끝나면 사실 이제 중단돼야 되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으니까 이제 완전 공소유지도 할 필요 없고 끝난 거죠. 예, 그거 이제 허익범 특검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게 드루킹 사건만 들여다보는데 그 뒤에 있는 공직선거법을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1심에서 유죄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법리 판단을 조금 2심과는 달리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매수 이해 유도죄에 있어서 특정 후보가 있을 필요 없다. 특정 선거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 특정 선거가 대통령 선거다.
라고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드루킹이 이야기했던 어떤 뭐 일본 대사라든가 오사카라든가 뭐 센다이 총영사라든가 이게 대선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의 요구거든요. 그럼 그 요구를 했다면 분명히 대선과 관계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드루킹 일당이 거기에 대해서 요구했으니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죄가 나왔는데 사실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이 공소기각 판결돼야 되는 게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하튼 그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은 대선에 관계된 직을 요구했는 것이다. 그럼 대선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놓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을 향한 비판은 여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야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휘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사자로 지목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윤 전 총장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는 우파와 관련된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조자룡의 헝칼 휘둘러도 무섭게 휘둘렀지만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건 뭐 터무니없는 얘기죠.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드루킹과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해 나갔고 특검팀에 인적 물적 수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지금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원죄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윤 전 총장에 대한 저 공세는 사실 여당에서는 사실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자기 부정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 야당에서 저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어쨌든 저게 경찰이 초기에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던 거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허위범 특검이 출범하게 된 거거든요. 그 사이에 어쨌든 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윤 전 총장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야권이 진행할 게 아니라 오히려 최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이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자가 된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느냐라고 야당이 공세를 제기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론장을 왜곡했던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거는 범야권에서 저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지금 야권의 논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민주당이 무조건 우리가 대통령이 될 뿐이었는데 왜 그렇게 했겠느냐고 얘기하니까 야권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금메달을 딸 사람이라고 도핑을 해도 되느냐라고 반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한 목소리로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지적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제가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야권이 단일한 목소리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뭐 특검으로 가는 건 좀 과다하다 친다면은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는 쪽으로 전 공세를 집중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은 현재 처가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윤 전 총장 측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여권의 공세에 반격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자, 여권의 대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의 부인 김숙희 씨에 대한 의혹을 거론한 건데 윤 전 총장의 법률팀에서 거론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가 전남지사 유력 후보인 시절에 공공기관들이 이 후보의 부인 그림 5점을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김수희 개인전, 이 당시 전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실무진에게 그림을 구매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함께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사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후보 아내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이 맞불을 놨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까? 사실은 이낙연 지금 후보의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저게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나왔던 얘기인데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저 시점에는 이낙연 후보는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죠. 네.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확정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부인의 그 그림이 이제
전남 지역에 있는 여기저기에 그 어떤 공사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샀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혹시 전남지사가 될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포석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인사청문회 당시에 그냥 공방으로 그쳤기 때문에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자, 그 본인 부인 그 코바나 콘텐츠 기획사의 후원이 늘었던 부분 네. 이거하고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이 되던 그 시절에 이제 후원사가 늘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전남지사 뭐 거기는 뭐 공천 받으면 뭐 거의 당선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니까 그런 경우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걸 같은 그 반열에서 놓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역공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이낙연 전 대표의 부인은 79년도에 미술 교사로 일을 하다가 2000년도 20년 넘게 교사로 재직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개인전을 열었는데 거기에 각종 공기관에서 그림을 사갔다. 이건 조금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떠한 국회의원의 신분 그리고 전남지사가 될 것 같은 유력 후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얘기를 한 건데요. 권지웅 대변인님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 제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만약에 이게 실제로 문제라고 하면 밝혀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윤 총장의 아내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그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전세권을 설정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되면서 더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건이든 이게 어떤 남편의 공적 권력이 사실 아내의 사적 이익과 연결되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모두 밝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윤 후보 측의 이 같은 주장은 과거 국무총리 청문회 때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남개발공사가 부인 그림 2점을 사셨고 석점도 추가적으로 팔렸음이 분명한 겁니다. 전시회 도록에 따르면 여기 75점이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그림을 500만 원에 구매했다.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전부 판매했을 때는 이 금액이 3억 7,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팔리는 전시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 부인이신 김숙희 개인전 초청장에 보면 국회의원 이낙연 이름으로 여기 그 인사말이 쓰여 있습니다. 어떤 남편의 이런 이 영향력과 권력을 이게 과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 처신이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입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당시에 이제 그 의혹이 터졌을 때 이 후보 측에서는 공직에 있을 때는 어떤 전시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가적으로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을 때 전시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와 논점이 다른 거죠. 그거는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초청장을 지금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이름으로 부인 전시회에 초청장을 보냈으면 그걸 받아본 사람들은 이 전시회를 주관하는 사람의 남편이 이낙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이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짜 자기들로 해서 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요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근데 문제는 자 코바나 콘텐츠 이 후원사가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역할을 한 게 현재까지 드러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도 이 코바나 콘텐츠 후원사 의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낙연 예비 후보의 부인 문제, 네. 이 문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같이 다뤄달라 아마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당시 유력 후보 배우자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었던 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감사 결과에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또 추가적으로 또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어제 월주 스님의 연결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굉장히 어색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날 산신성을 먹이가 될 뿐이지 이미 똥이 추락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의 비상은 계속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저렇게 이제 다퉜던 두 사람이 정말 격하게 대립했던 두 사람이 이제 어제 처음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어색했죠? 예, 뭐 추윤 갈등 우리가 크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윤 갈등 이후 이제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그것도 대권 후보로서 지금 만난 건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윤석열을 어쨌든 저렇게까지 대권 후보 반열로 키운 사람이 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은 그랬잖아요. 내가 윤석열을 키웠다면 내가 윤석열을 잡으러 가겠다고 또 대선 출마 첫 일성을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 입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저건 사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을 만났을 때 그 어떤 말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어떤 말하자면 에너지를 주면서 이까지 올라왔던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지금 책자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라리 시선을 두지 않고 피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더 솔직한 어떤 그 정치 행위다. 네, 속내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인사는 했답니까? 뭐 그러니까 간략하게 인사 정도는 했겠죠. 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한쪽에서는 오셨는지 몰랐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야기 나눌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헌화를 할 때 잠시 인사는 했다. 뭐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네. 헌화를 이렇게 아마 줄지어서 하니까 거기서 그러니까요. 인사는 한 모양인데 그 뭐 정치인들은요. 네. 저렇게 또 싸우다가도 돌아서서 악수하고 뭐 이런 게 우리가 과거에 봤던 정치거든요. 그걸 네. 우리가 구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땐 또 싸우고 또 인사할 때는 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색했던 두 사람의 만남. 어색할 법도 하죠. 자, 추 후보와 윤 후보 얼마나 많이 다퉜습니까? 얼마나 많이 서로 저격했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검증을 하나도 안 하고 언론이 꽃가마 태워줘가지고 후루룩 바람 일으켜가지고 만약에 국민을 속이고 돼버린다면 저는 박근혜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그 언론과의 관계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놓고 정치를 하면 정말 꽃가마 탄 채로 국민들은 제대로 검증할 기회도 없고 그렇게 대선 직행을 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이미 주요 갈등이 이렇게 씌워놨는데 좋다 그러면 윤석열 내가 키웠으면 내가 잡을게. 자, 윤석열 내가 잡을게 그랬는데 지금 여전히 뭐 지지율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뭐 사실 이제 추 장관이나 윤석열 이제 그 후보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작은데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 장관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잡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럼 대한민국이 분열되는 걸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미래로 나갈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나 이 그 추 장관의 추 전 장관의 이야기는 하나의 윤석열로 시작해서 윤석열로 끝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과 치킨 맥주 회동을 한 이후에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글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대동소이입니다.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 소통하면서 제가 또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엄청 배웠어요. 저는 대동소이를 이야기했습니다. 큰 줄기가 같고 약간의 차이만 존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저희 최고위 회의장 뒤에 있는 백드롭에 배터리 한 칸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급 리무진 버스에 태우고 멋진 대선 경선의 무대를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윤석열 총장께서 조금 더 빠른 입장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자, 그런데 정작 윤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친윤석열계와 반윤석열계 사이에 새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문 보겠습니다. 자, 테이핑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자, 윤석열 입당 운때자 친윤, 반윤 새 대결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반윤은 윤 캠프에 지금 국민의힘의 당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 당직 사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 무슨 소리냐. 그냥 윤 전 총장을 우리 모셔오기 위해서 어떻게 설득하기 위해서 간 역할도 있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전 개인적인 생각에 모든 어떤 선거에는 도의가 있고 그 도의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사실 저렇게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건 국민의힘 사람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네.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물론 정치라는 게 가능성을 두고 하는 거지만 그게 들어오게끔 했다는 친윤 쪽 사람이면 정말 8월 10일에 도로게 해야 돼요. 그 도로게 못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안에서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최재형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쪽 원희룡 후보가 국민의힘 쪽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도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운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얼마만큼 신속하게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도르느냐에 따라서 친윤 반윤의 첫 번째 스테이지, 첫 번째 갈등은 이제 마무리될 것이고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낙연 후보나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또 다른 한 번의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서울경제 보겠습니다. 자, 어제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하루 동안 모금한 금액이 무려 25억 6천 몇백만 원. 결국 다 모았습니다. 하루 네네. 만에. 사실 지금 뭐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보다 더 빠르게 이런 부분이 이제 충족됐다고 보는데요. 아마도 국민의 열망이 저 25억을 채운 그 국민들의 생각은 반드시 정권은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국민의 열망이 이렇게 하루 만에 25억을 채운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열망에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화답할 것인지 그게 앞으로 가장 큰 이슈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어제 하루 만에 후원금 한도를 가득 채웠는데 반면에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8억 원 정도를 모았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정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억 원 안팎을 모았는데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많은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었는지 그만큼 또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방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옆에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최재형 지지율 8.1%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2주 전보다 5.6%나 상승했고 전체 여야를 다 합쳐도 4위에 랭크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주자 중에는 1위라는 부분을 조선일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진석 그리고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윤석열 입당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길을 가라는 것이 국민들의 의사이십니다. 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웠고 국민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예비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입당 촉구하는 목소리를 40여 명의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빠르게 입당을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들어올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있어 보이기도 하는 사람에게 들어오라라고 하는 건 아니 그게 곧 정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특히 야권에서 거의 일강이라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이든 외부에 있는 사람이든 야권에 있는 사람은 윤석열한테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올라서 윤석열 전 총장과 거의 비등한 상태가 됐다라고 본다면 이제 친 최재형계가 생겨날 거예요. 당내에. 근데 현재는 거기까지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현실을 반영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내부에 경선 국면이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한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한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표현들이 좀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비겁하다라는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민주당 내에서 경선 치러지는 걸 보니까 네. 어쨌건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나중에 본선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치열하다고. 그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니까 네. 최재형 후보께서도 되게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말이 조금 조급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 비판의 목소리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성명서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 앞서 말씀드렸던 권성동, 정진석, 윤창현 의원 등등등 한 40여 명이 되는 그 의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화이트리스트, 거기에서 빠진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라는 거냐? 이거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니야? 개파하는 거 아니야? 줄 세우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당 곳간 빼먹기 식으로 하는 건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입당도 하지 않고 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빼서 활용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 측이 예, 왜냐하면은 작년 우리 서울시장 선거 때도 사실 야권에서 후보 낼 사람이 없었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낼 수조차 없었다고 했는데 안철수 당시 당 밖에 있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라서 네. 그로 인해서 결국 서울시장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윤석열 총장 작년까지 정말 유의미한 지지율을 한 명도 보여주지 못했던 야권 후보 중에서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나오면서 사실 엄청나게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에너지를 모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른바 주식 중에서도 가장 큰 주식인 대장주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 그러면 여기에서 공정한 게임에 와서 국민의힘에 들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저걸 가지고 개파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건데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되거나 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오너 정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같이 오너 정치가 있었고 네.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힘이 통제력을 작용했다면 지금 이렇게 아주 경쟁력 있는 구도 혹은 정말 영선의 대표가 나오는 구도가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개파가 사라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인데 다시 여기에 이른바 유력 대선 후보들 중심으로 개파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전 대단히 이거는 자해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해를 하는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겠고 조금 이제 말하자면 유불리를 따질 수는 있겠으나 이걸 가지고 윤의 개파다, 최의 개파다라고 나누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중도층에 다가가는 그런 좀 정치 개혁의 측면에서도 놓고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 그 동의를 얻지 못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조금 앞서 나가는 거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최재형 전 원장께서 견제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성명서에 명단이 발표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전체 국민의힘이 앞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도 썩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암묵적으로 누굴 돕고 있다 안 돕고 있다 이렇게 구두로 도는 거라 아예 명단으로 해서 보도자료가 뿌려진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심정이 달라진다 손 치더라도 그걸 조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제해서 다른 것들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는 좀 정당해 보이긴 합니다. 개파가 새로 생긴다? 과거처럼 친박, 비박이 또 서로 싸운다? 아니 과거식의 개파는 사라졌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유승민계 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만 친소 관계가 있을 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의 개파면 뭐 정치 자금을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자리를 배분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어졌죠. 그렇게 본다면 과거 기준으로 뭐 친박 비박 이렇게 나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들어오든 어떻게 되든 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에서 가장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주목하는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 40여 명을 그냥 윤석열 개라고,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한 달쯤 뒤에 정말 한 20%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에 내가 좀 가서 가까이 가서 캠프에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또 몇십 명 나올 거예요. 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경쟁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개파라는 이름으로 뒤집어 씌워서 네. 무슨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이거는 저는 정치 현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지 이거는 자연스러운 경쟁 국면이다. 그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 103명의 의원들 중에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후보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최초로 공개된 게 이제 40여 명, 윤 전 총장을 얼른 입당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공개가 돼서 이제 개파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또 스멀스멀 나오는 것 같은데 지도부에서도 입장이 조금 갈리긴 합니다. 친윤이냐 반윤이냐 뭐 이런 메시지들이 조금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방향 그리고 당원들이 납득하실 만한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또 그 당협위원장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 당 지도부를 믿어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함께 싸워가는 우군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얼굴 붉히지 않고 이제 곧 함께 갈 우리의 동지임을 인정하고 함께 도와가고 특정 인물의 이름이 붙은 개파가 탄생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되는 그런 행태인데 거기 개파로 이름이 언급되신 분들은 좀 개파적 행동을 자제하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백해무익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 대표 역시 개파 논쟁은 좀 자제하자, 백해무익한 행동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당외 주자의 캠프에 합류한 당내 인사 등을 겨냥한 건 불편한 심기를 또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강도 높은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윤 전 총장의 캠프에 들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대선 주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경선 열차 출발한다 그러면은 그건 명백하게 당 밖의 주자를 돕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에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 자, 결국 장외 주자인 윤 전 총장을 두고 당 내에서 집안 싸움이 지금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평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집안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의 입당이 가시화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 일단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와 지난 25일에 치킨집에서 맥주 마시기 전에 발표된 내용이 있죠. 김병민 대변인 그리고 뭐 신지호 전 의원이라든지 이두화 전 의원 등등등등 이학재 전 의원까지 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캠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비겁하다, 사람 빼각이다라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역시 입당 안 한 사람을 도우면 이건 나중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 어떻게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뭐 권선동 의원 등등 한 40여 명은 얼른 문제 더 커지기 전에 입당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제가 잘 설명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 저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이쪽에서 뭐 그쪽에 가서 돕는 사람을 뭐 징계하겠다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그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 입당이 계속 늦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해당 당사자들이 당적을 정리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버릴 것이다. 당연하죠. 아니 윤석열 전 총장이 8월 내로 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당적 정리하지 않고 거기 가서 도울 수 있나요? 그거는 선거법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당적 정리 여부를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의 관찰 포인트는 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곧 들어올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당적 정리 굳이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서 뭐 무슨 대결이 어떻고 징계가 어떻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무의미한 논쟁일 것이다.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권지웅 대변인님.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후보들끼리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국민의힘도 아직 본격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제 싸울 기미가 조금씩 보이잖아요. 민주당의 시선으로 봤을 땐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저는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게 단순히 입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나 아니면 긴장이 아니라 입당했을 때 이제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의 경쟁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선 출마를 하고 난 다음에 잘하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 120시간 이야기를 아, 하신다거나 예, 뭐 그런 발언들이 있었죠. 민남 반론을 하신다거나 이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후보로 본선을 치르는 게 좋겠다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이 되게 미묘하게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입당하고 경선을 시작하게 되면 이건 훨씬 더 드러나겠죠. 예를 들면 지금은 아직 크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홍준표 후보라든지 네. 유승민 후보라든지 이제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되면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철저하게 그렇죠. 다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 명단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인사들의 윤석열 캠프 참여 명단이 발표되던 날 두 분이 치맥 회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동안의 워딩을 보면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왜 기분 나쁜 날이었을 텐데 본인은 정작 그날 번개회동 제의해가지고 저녁에 윤석열 총장과 대동소이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말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강원 양면이 있다는 전략적 측면으로 받아들여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갈라치기 가는 거는 저는 너무 나간 것이다라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보죠.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일보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대권에 도전하기 전에 윤 전 총장이 가족들의 반대가 굉장히 만만치 않았다는 속사정을 좀 밝혔습니다. 특히 아내인 김건희 씨가 정치할 거면 이혼 도장 찍고 가정법원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윤석열 총장이 검사 생활만 했잖아요. 네. 검사의 어떤 그 집단은 굉장히 상명하복의 동일체인 것이고 사실 검찰총장이 한마디 딱 하면 일사불란하게 밑에서 진짜 흔히 말해서 가장 대한민국 엘리트층에 있는 검사들이 진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일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나의 생각을 그냥 관찰하면 되는데 정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실 5천만 국민이 있으면 5천만 국민의 생각이 다 다른데 내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들로부터 그 리더십을 받아 나와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쉽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아마 그 부인 입장에서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윤석열이란 사람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당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이혼도장 찍자. 아마 모름지기 이건 그냥 개인 소박한 생각인데 제가 한번 정치 나간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 당장 이혼도장 찍어라라고 이야기할 듯한데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게 정치는 어떤 대한민국을 품기 위해서는 가족도 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옛날에 검사로서의 그 활동도 그런 일사불란한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결연한 의지를 갖고 대권 출마에 도전을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의 메시지는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과거에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하게 되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일,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까지 겪게 했다라고 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뭐 좋아하니까 했죠. 본인뿐만 아니라 뭐 가족까지 뭐 막 공세를 하고 하니까 그 뭐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죠. 제가 안 했으면 정치를 안 했으면 제가 또 뭐 총장을 안 했으면 제가 뭐 서울검사장을 안 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현재 이런 일들이 또 제 행보하고 다 또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남편으로서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죠. 네. 이제 시작인데요, 사실 본 경선 들어가고 본선 들어가면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훨씬 더 심해지죠. 네. 이제 없는 얘기도 나오게 되거든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뭐 정치 후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정치권 영입 제안을 받은 적이 있죠. 있는데 저한테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런데 부인하고는 상의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이게 이제 정치 후기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진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개의 부인들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반대하느냐? 정치권은 정말 저게 가시밭길입니다. 잘 되면 좋지만 잘 되는 과정도 가시밭길이지만
안 되면 또 이게 굉장한 뭐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언론인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대개 이제 부인하고는 상의하지 말고 본인이 고독한 결단을 내려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 윤석열 전 총장도 누군가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자, 그리고 지금 후원금 얘기 아까 신문에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25억 원이라는 한도액이 하루 만에 다 채워졌습니다. 이것 또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 때와는 조금 다른 국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지사나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0억 미만으로 하루 만에 채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윤 전 총장 정치 신인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검사만 해본 사람이 대선 출마했는데 하루 만에 25억 다 채웠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정권 교체 어떤 지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총합 보면은 한 50%대 육박하고 있는 거는 거의 추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지율, 그러니까 그런 열망, 그런 것들이 반영된 수치다. 그러니까 아직도 윤석열은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대안으로 많은 대중과 보수 진영 사람들에게 어쨌든 희망이 되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저 25억을 하루 만에 사실 입금받았다는 게 전 설명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앞으로 이 자산을 과연 윤석열이 어떻게 소화해내고 어떻게 승화해낼 것인가 이게 남은 전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변화에 대한 열망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윤 전 총장께서 잘 구현할 수 있는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사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 조 전 장관의 딸이 2009년 5월에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딸의 고교 동창이자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인 장모 씨가 법정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을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난 25일에 페이스북에 밝힌 입장을 보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진실은 이렇다. 저는 세미나 동안에 조 전 장관의 딸과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의 딸은 세미나에 분명히 참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정에서는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참석했다라고 입장을 바꿨고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예 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 씨는 저의 증오심,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그리고 우리 가족의 결국 뭐 이런 얘기죠. 우리 가족이 너희들을 도왔는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가족들 때문에 우리 가족은 피해를 봤다. 그러면서 이제 보복성이고 경솔한 진술로 법정에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커밍아웃을 일단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과까지 합니다. 자, 조 씨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용서해달라. 조 전 장관의 딸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멸시와 비방을 받는 상황에도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대단한 친구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사과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글쎄요. 사실은 이 장 씨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그날 함께 그것도 옆에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그 기억은 틀릴 수가 없어요. 저는 바뀔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증오심, 적개심 얘기도 논리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사실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도 그 재판장이 이 장영표 교수 아들을 이렇게 일어나서 뒤로 좀 돌아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뒷모습이 한번 동영상에 사진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뒷모습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아마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뭐 없던 기억이 살아나거나 또는 있던 기억이 사라졌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증이 많은데 뭐 2심 재판부가 잘 판단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면 영향을 얼마나 줍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근데 이거 법정에서 진술 번복한 게 아니라
SNS에서 이제 번복한 거. 이게 재판이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그 정경심 교수 사건은 이미 2심에 가가 있고 이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인 거예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1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정경심 교수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이 부분이 유죄가 났는 부분이에요. 유죄가 났고 다시금 이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기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정인 신문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자리에 참석했다는 거는 참석자로 참석할 수도 있고 인턴으로 참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인턴이라고 치면 그러면 인턴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게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럼 인턴이 정식적으로 모집이 돼서 그 모집되는 결과로 인턴 증명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증명서가 그 서울대 공익법센터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확한 직인을 통해서 나와야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은 참석했다는 것만 지금 사실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거지 사실 그 정경심 재판부에서는 그 인턴 증명서가 위조가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 당시에 공익인권법 센터장이 그 정경심 재판부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조를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그 인턴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시키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 침소봉대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승 박사님 말씀은 참석의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인턴 여부는 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석했다 하더라도 허위 인턴에 대한 그것을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이죠. 참석자로 참석해서 뒤풀이 가는 거는 인턴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참석했고 그것이 여전히 어떤 증거로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자신도 자신의 딸을 똑똑히 받고 쉬는 시간에 심지어 대화까지 나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2019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오래된 일이고 자료를 찾지 못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제 딸이 사형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별장 선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 차관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제 컨퍼런스 동영상 속에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헛개비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과 관련 기사들을 공유하면서 또 반응을 내놨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짧은 한마디죠. 유유. 이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링크를 하나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의 고교 동창이자 장영표 교수의 아들인 조모 씨가 지금 법정에서 했던 진술을 바꿔서 SNS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겠죠.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런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그것과 함께 조 전 장관은 또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장 씨에 대한 고교 친구, 딸의 친구 장 씨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에 3시간 반의 공백이 있다. 자, 이 3시간 반 동안 과연 검찰과 장모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요 3시간 반 동안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생각 좀 해보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장 씨가 페이스북에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그 검사님들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님들은 나에게 굉장히 친절했고 나에게 어떠한 협박이나 회유도 없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런 게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시간이 비었다고 그게 회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결이 좀 다르지 않느냐. 물론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명백백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장 씨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비디오를 조금 틀어야 돼서 그 비디오를 틀고 밥도 먹어야 돼서 그런 시간이 조금 비어 있는 거지 불법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윤지호 씨입니다. 고 장자연 씨 관련 증언자로 나선 바 있는 배우 윤지호 씨인데
윤지호 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일단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측에서 먼저 그 소송을 제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12년에 걸쳐서 관련된 수사, 재판이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지호 씨가 이 언론과 또 허위 인터뷰를 해서 그 자신에 대한 그 왜곡된 이미지, 이를 명예훼손을 했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세간에 좀 인식을 잘못되게 갖겠다라고 해서 5억 원의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우 윤지호 씨 측에서는 본인은 이 12년 동안 수사받고 또 재판을 하는 동안에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해왔다. 그래서 네. 명백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입국하겠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일단 캐나다에 지금 체류 중인 상황이죠. 그런데 언제든 뭐 귀국해서 수사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단서를 붙이는 게 다만 지금 뭐 건강 상태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가족들도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도 귀국 시기는 지금이 아니다, 이렇게 만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사실 뭐 그전에도 귀국을 하겠다 말겠다 여러 번 그 입장이 좀 바뀌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입장이 유지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윤지호 씨가 귀국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거듭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당연히 맞고서 해야죠. 한국에는 언제 다시 돌아올 예정이세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면 또 이렇게 오시려고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감사했습니다. 당당하면 들어와서 고소하라고요? 저는 들어가면 해외에 거주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저는 강제적으로 수감할 수밖에 없어요. 저보고 그냥 제 발로 걸어가서 감옥에 가라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자, 저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에는 갑자기 또 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한번 그 영상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국에 언젠가는 기회가 돼서 여권도 다시 발급을 받고 그래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권 좀 여권 좀 다시 정상화 해주세요. 그리고 적색 수배를 신청만 해놓으셨던데 그것도 좀 수습을 해주시고 저도 한국에 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앞서 유청 캐스터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가고 싶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가지 못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근황을 봤더니 모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건강사계 문제가 어떻게 언급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본인 SNS를 통해서 이런 그 게시글이 좀 올라왔죠. 오늘 뭐 토론토에서 다운타운에서 촬영을 했다. 모델 일을 한다고 해서 뭐 해시태그에도 모델 이렇게 써놓고 했단 말이죠. 네. 뭐 지금 갖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캐나다로 갔던 것도 뭐 거짓 증언 논란, 기부금 전용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돌연 캐나다로 갔던 건데 지금 뭐 건강상 이유로 귀국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본인이 좀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